아직 시간이 한 60초 정도 남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나날이 젊어지신 것 같아요. 문 닫다는. 예. 그죠? 젊어지셔야 다시 뭐 육팔 청춘이 다시 돌아온.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되게 인사말을 좀 이상한 인사말을 준비했는데 자꾸 그런 말씀 하시니까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시간이 다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전부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 제가 이제 매번 강의할 때마다 자기 소개는 생략하고 항상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오프닝으로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저는 문영심이라는 사람이고요. 방송가에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처음 인사를 하거나 할 때 제가 늘 제 소개를 하던 그 정해진 문장이 있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좀 놀라실 것 같은데 제가 늘 하던 얘기니까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저는 미모와 지성을 빼면 남는 것은 돈밖에 없는 문영심이라는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전에 제 소개를 해서 돌팔매를 많이 맞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 중에서 좀 너무 진지하게 말고 명랑하게 살자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또 오늘 제가 이제 보통 때는 오후 2시에 강의를 하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7시에 강의를 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약 1시간 후에 술 마시러 갈 예정인데, 오늘 그 목요일 강의를 계속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술 마시는 날 이렇게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의하러 가는 날이라고 기억을 안 하고 계속 목요일 날 술 마시는 날이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제밥에 더 마음이 있는 그런 편인데, 그래도 오면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더니 지난 4월 5일 날 내 인생의 책 한 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해서 오늘 7월 21일이죠. 7번째로 이제 잘 늙고 잘 죽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와서 듣지는 않았지만 이제 굉장히 그 훌륭한 청중,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분들 앞에서 저 자신도 되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크게 공감해 주셨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남편이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동영상을 항상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래도 그 유튜브가 구독자가 많다 보니까 보통 2,000, 3,000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따지고 보면 여기서는 10명이라 하더라도 제가 항상 한 2, 3천 명의 청중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실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느냐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책을 냈는데 전혀 팔리지 않으면 굉장히 맥 빠지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할 얘기가 많이 남았는데,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연애, 결혼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데 아직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운하긴 한데, 어쨌든 정해진 일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한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나서 만 65세 생일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공식 노인 연령이 됐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그 노인 기초연금 그거를 주는, 그러니까
오래 살아서 수고했다 이런 뜻으로 돈까지 주는 지금 그런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노인 연령이 됐다는 게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래 산 게 뭐 자랑이냐 이렇게 누가 그러면 자랑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막 50세가 됐을 때 생명보험을 하나 큰 걸 들었어요. 왜냐하면 곧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곧 죽을 것 같은데 왜 생명보험을 들었느냐. 제가 이제 딸 아이가 아직 충분히 독립할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우리 애가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얘가 너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에 그 생명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그 해에 이제 방송 활동하던 동료 작가 3명이 동갑내기 막 50세의 동료 셋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 해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는 조소혜라는 그 드라마 작가도 있었는데 무척 잘 나가던 작가였죠. 갑자기 간암 선고 받은 지 3개월 만에 그 해에 세상을 떴고요. 다른 2명도 저하고 그렇게 친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뭐 알고 지내던, 그래서 그 방송 작가들이 과로사나 돌연사가 많거든요. 일이 워낙 빡세기 때문에. 근데 스트레스도 많고요. 방송 작가들의 스트레스는 주로 시청률입니다. 시청률이 안 나오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좀 평균 수명이 가장 그 낮은 직업군이라고 하더라고요. 방송 작가가. 그렇긴 해도 50세가 되자마자 그렇게 이제 동료들이 세상을 떠나고 해서 10년 더 살까? 많이 살면 10년?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밤샘을 계속 하고 나면 곧 죽을 것 같은 그 생각이 드는 그런 피로가 항상 덮치곤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50세가 되던 해에 시골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51세에 양구로 들어와서 53세 됐을 때 완전히 이제 귀촌 정착을 해서 그 뒤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실 갈수록 건강해집니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나라에서 상 주지 않아도 뭐 스스로 뭐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 친구들이나 저 자신도 그렇지만 잘 살건 못 살건 점점 늙어가고 있다. 그리고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가다가 두려워질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어떡하나? 언젠가? 그 언젠가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2025년에 우리나라 인구의 5명 중 1명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된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우리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 노인 인구가 그렇게 급속하게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건데, 그런 그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활력이나 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회학자나 뭐 보통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고민할 문제고, 개인적으로도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거기에다가 또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100세 시대라는 얘기를 흔히 하는데 이미 100세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굉장히 이제 오래 사시는 거를 봐서, 저희 어머니도 90세 넘으셨는데 오래 살면 꼭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은 이제 누구나 다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늙는다는 거에 대해서 뭐 남성들도 뭐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지만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외모가 무너진다. 이거가 되게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톡스를 맞고 이렇게 땡기고 뭐 베끼고 뭐 이렇게 돈을 들여서 갈아엎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중력이 잡아당기는데 응? 늘어지고 처지고 주름 생기고 뭐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가끔 가다가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있으면 저게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저한테 젊어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0년 전만 해도 나이보다 젊어 보이십니다. 아유, 동안이시네요. 아유, 어떻게 점점 더 젊어지세요. 이런 말 들으면 10년 전만 해도 아, 그런가? 나는 남보다 젊어 보이나? 하고 약간 뿌듯한 좀 듣기 좋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 들어도 전혀 흐뭇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알거든요. 65세, 만 65세의 나이에 지금까지 젊어 보이면 얼마나 젊어 보이겠나 라는 거를 이미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젊어 보인다고 해도 그렇게 기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넌 나이보다 왜 늙어 보이니? 이런 말 들으면 더 기분 나쁘겠지만 하여튼 조금 이제 남들의 눈을 속이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는 물 건너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외모에 대한 거는 이제 뭐랄까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 제가 이제 원래 저는 얼굴에 이 분칠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 강의 나올 때마다 분칠을 하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너무 얼굴이 이렇게 험하게 보이는 거는 좋지 않다. 그런 생각과 더불어 시골에 살면서 제가 이제 선크림 같은 것도 잘 안 바르다 보니까 특히 여름이 되면 피부가 굉장히 제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가 봐도 조금 난감할 정도라서 여기 나올 때마다 약간 분칠을 하고 나왔는데 이제 그런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한 그런 것들조차도 점점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제 외모에 대한 거는 점점 더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50세 때 제가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노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50세 때 처음 실감을 하면서부터 마침 그때 저에게 되게 좀 특별한 어떤 글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것이 늙은 사람에게 어떤 충고가 될 만한 이야기가 여기에 거의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수시로 들여다보거든요. 이 글을 조금 길지만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목이 어느 17세기 늙은 수녀의 기도인데요. 작가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자 미상입니다.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읽어보면 실제 수녀님이 쓰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어떤 현명한 사람이 써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7세기라고 하면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믿던 그런 시대니까 수녀의 기도라 그러면 사람들한테 더 잘 먹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혹은 본인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버릴 것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진 크나큰 지혜의 창고를 다 이용하지 못하는 건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저도 결국엔 친구가 몇 명 남아 있어야 하겠지요. 끝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떠들지 않고 곧장 요점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소서. 내 팔다리, 머리,
허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막아주소서. 내 신체의 고통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것에 대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줄 은혜야 어찌 바라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기억력을 좋게 해주십사고 감히 청할 순 없사오나 제게 겸손된 마음을 주시어 제 기억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들게 하소서. 나도 가끔 틀릴 수 있다는 영광된 마음을 주소서. 적당히 착하게 해주소서. 저는 성인까지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떤 성인들은 더불어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렇더라도 심술궂은 늙은이는 그저 마귀의 자랑거리가 될 뿐입니다.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들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여기까지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 늙은 사람들이 유념해야 될 것, 그리고 늙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적절한 그 충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잘 늙어가기 위한 몇 가지, 주로 저 시에서 발견한 몇 가지 그 키워드라고 할 것을 뽑아본다면 저는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게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구절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원래도 그렇게 다정하고 상냥한 사람은 아니고 명랑한 사람도 아닙니다. 젊었을 때도 너무 좀 뭐랄까 뚱하다던가 새침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젊고 예쁠 때는 새침한 것도 매력일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가끔 가다가 저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어쩌다가 의식 못할 때 찍힌 사진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면 너무 시무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실제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늙으면 자꾸만 기분이 좀 처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명랑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할머니나 어떤 할아버지들을 보면 말끝마다 농담이고 항상 웃으시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기분 좋죠. 반면에 이제 좀 심술궂은 마귀 같은 늙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늙었다고 사람이 저렇게 심술 보따리처럼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 자신도 종종 심술궂은 할망구가 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치고 시무룩한 늙은이가 되지 말고 사려 깊되 명랑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상 합니다. 이건 뭐냐면 뭐 늙은 사람 아니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품성에서 중요한 거는 지성이나 교양보다는 저는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태도, 자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태도에서 그런 어떤 유머 감각을 가지고 항상 명랑하고 밝은 기분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징징거리고 질질 짜는 거를 삶의 자세나 태도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난 힘들어, 난 어려워, 나는 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치명적인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흔히 어른들이 얘기하는 복이 들어오다가도 나갑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보고요. 나이가 들수록 늙을수록 밝고 명랑한 그리고 이제
늙으면서 그 또 아까 늙은 수녀의 기도에 나온 것처럼 좀 참견쟁이가 돼가는 경향이 늙은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 때문에 아 저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쟤는 나이가 어려서 미숙해서 아무것도 몰라 하고 나서려고 하는 그런 치명적인 버릇이 생기거든요. 늙어서. 이게 그 소위 요새 젊은 사람들이 라떼 라떼 꼰대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라떼는 응? 왕년에는 이랬다. 사실 이건 우리 남편이 늘상 하는 얘기인데 상대방이 이거에 대해서 조언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충고도 어떠한 조언도 필요하지 않다. 말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이 되게 옳다는 거 알면서도 그 며칠 전에 이제 후배들 둘이 다녀갔는데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또 막 그 어떤 잘난 체 하려는 본성이 막 뛰쳐나오면서 되게 제가 말을 많이 했거든요. 야, 너는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왜 이걸 못하니? 어? 네가 요구할 걸 요구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불필요한 얘기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 이런 거 전혀 필요 없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살짝 그 어떤 좀, 유머가 이제 발동이 됐는데 이 대목에서 제가 가진 크나큰 지혜의 창고를 다 이용하지 못하는 건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제가 뭔가 남들한테 알려줄 게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가끔. 저도 결국엔 친구가 몇 명 남아 있어야 하겠지요. 너무 참견하기 좋아하고 떠들기 좋아하면 친구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몇 명의 친구를 남기기 위해서는 입을 다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흔히 그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제가 그 저보다 윗세대 선배들을 볼 때 제가 아직 젊었을 때 그 윗세대 선배들 중에서 제일 바람직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이제 늙어서 윗세대가 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제가 방송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제일 바람직하게 생각했던 저의 선배들은 입은 다물고 지갑은 항상 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되게 바람직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노는 자리에서 빨리빨리 꺼져주는 사람, 이런 사람 제일 바람직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자기가 늙었으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아픈 얘기 있잖아요. 아프다, 늙으면. 사실 저도 50대 이후부터 이제 저한테 두 명의 언니들이 있는데 2살 많고 2살 많고 이렇게 2살씩 터울지는. 근데 이제 언니들이 뭐 이렇게 언니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아픈 얘기를 주로 되게 많이 합니다. 뭐 나는 요새 어디가 아파. 그리고 언니들이 늘상 하는 얘기가 네가 내 나이 돼봐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끊임없이 아픈 것이 화제로 오르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점점. 넌 요새 어디 아프냐? 너는 요새 괜찮니? 너는 요새 소화 잘 돼? 너 허리 안 아파? 이런 얘기들 굉장히 수시로 하거든요. 다정한 언니들이 나한테 너는 요새 몸은 괜찮니? 라고 물어보면 뭐 요즘 어디가 좀 시원찮아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요즘 다 괜찮아. 좋은 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본인에게도 그게 더 나아요. 나는 요즘 허리 아파 죽겠어. 이런 얘기는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90이 넘으신 우리 친정어머니하고 통화할 때 제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어머니가 좀 할 말을 잃어버리시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왜냐면 어머니는 좀 많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은 좀 그렇죠.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어디가 좀 아프거나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팔, 다리, 허리의 고통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늙음, 노화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들 같은 걸 읽어보면 늙는 것은 계속 다른 사람이 늙는 거를 보기 때문에 늙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나는 늙었다, 나는 아프다, 이러한 얘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늙고 더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자기 자신의 세포가 자기가 하는 말들을 다 듣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변화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되게 옳은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계속 아픕니다. 그리고 아픈 게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아프다는 거는 감수하고 아프다는 소리를 되도록 많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그 책을 봤어요. 요즘 되게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책인데, 그거는 이제 특수 청소라는 진짜 특수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쓴 책인데, 고독사를 해서 이제 혼자 살다가 혼자 죽어서 오직 그 사람이 발견되는 것은 이웃 사람들의 신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의 신고는 냄새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취를 풍기기 전까지는 발견되지 않는 고독사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집을 청소하는, 그 사람을 이제 수습을 하고 나도 그 냄새, 그 집에 깊게 배인 냄새는 웬만해서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청소업체에서 가가지고 싹 다 뜯고 소독하고 뭐 엄청난 그 노력을 기울여야 이제 흔적이 사라지는 건데, 사실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 흔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은 죽어서 냄새를 남기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서 느낀 게.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보호자가 있는 상태에서,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죽은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이제 점점 고독사가 늘어난다라는 거를 그 책을 보고서 이제 그전부터도 알고는 있었지만 되게 실감을 했는데, 이 고독이라는 거, 그게 그러한 경우, 그러니까 고독사에 이르는 경우는 가장 불행한 경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인들한테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래 살면 살수록 100세 시대가 된 지금에는 결국은 사람이 혼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혼자 살고 혼자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이제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고독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젊었을 때도 고독합니다. 고독하긴 한데 인간은 누구나 본래 고독한 거라는 거를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완벽한 소통이나 이해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고 너무나도 개별적인,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른 것은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른 얼굴만큼, 사람의 숫자만큼 살아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요. 저 사람이 아무리 나하고 가까워도 나하고 똑같지 않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는 데서 인간의 고독이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독함을 특별히 못 견디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의 개별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되게 강한데, 나의 인생을 특히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들하고 엄청나게 뒤섞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인간은 그 부모, 자식, 형제, 뭐 그 밖에 여러 친구, 주변을 자기를 둘러싼 주변의 여러 가지 관계들, 이 사람들로부터
너무너무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배려하고 다정하게 하고 하되 그들의 인생과 자기 인생을 뒤섞지 말라는 건데, 저는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되게 가슴이 되게 아파요. 왜 자기 인생을 자기 자식하고 저렇게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분리하지 못하고 저렇게 애를 먹는가. 그러니까 요즘은 애가 30이 아니라 40이 돼도 자기 자식들을 영원히 떠나보내지 않는 부모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막 소위 이제 과보호 부모들에 대한 책을 한번 읽었는데, 아이를, 자기 자식을 무슨 애완동물처럼 취급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식한테서 또 구하는 것은 대리만족이고, 그러니까 자식의 인생을, 자기가 못 살은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 전에 무슨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자식들이 스카이에 들어가는 거에 목을 매는 부모들. 그 자식들이 스카이에 들어가는 것에 목을 매는 게 부모의 욕망인가요? 자식의 욕망인가요? 그건 분명하게 부모의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욕망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투영하고 그거를 거머쥐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자신의 인생을 남의 인생과 뒤섞는 그런 행동을 하면 궁극적으로는 더욱더 고독해집니다, 사람은. 그거는 왜냐하면 이룰 수 없는 욕망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 삶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 없고, 자식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라도 자기의 욕망을 대신 실현시켜 주려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언제든 고독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늙었을 때 되게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자기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거리를 두고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저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 그리고 제가 남편하고 종종 다투기도 하는데, 저는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부부는 일심이 될 수도 없고 동체가 될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개별적인 존재로서 서로 존중하고 잘 협력해서 살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반드시 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독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쿨하게 살면서 나는 그냥 내가 아무리 늙건 곧 죽을 나이가 되건 나는 나라는 개별성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것은 제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식이 목숨 걸고 산다고 해도 제가 달리 가서 뜯어 말릴 방법은 없으나,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돈에 대한 생각도 저는 이제 굉장히 코웃음 치는 얘기가 뭐냐면, 노후 자금 10억이 필요해, 막 이런 얘기들 들으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노후 자금 10억을 쥐고 노인 연령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숫자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한 이야기에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놈의 노후 자금이 10억이 필요하며 깎아서 5억이라 해도 뭐하러 그런 돈을 거머쥐고 노후를 살아야 되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50세에 죽은 제 동료들 얘기를 했지만 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고 돈 잘 벌던 사람들이지만 그냥 죽었을 때는 그들은 그냥 자기가 벌어놓은 돈도 당연히 다 못 쓰고 죽었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유한하면서 그 유한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한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평균 연령을 계산해 놓고 뭐 앞으로 20년, 30년 살 거로 생각하고 뭐 1년에 얼마씩 필요하고 이런 식의 계산을 한다는 거는 되게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나는 아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얘기가 돈주머니를 쥐고 있어야 대접받는다. 어? 돈을 갖고 있어야 자식들한테 돈 주지 마라. 갖고 있어야 자식들도 부모한테 꼼짝 못한다. 이런 얘기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다면 그 사람은 돈인가요? 네? 자기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자존감 떨어지는 생각, 돈이 없으면 대접 못 받고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다 라는 생각보다는 아까 얘기한 그 좋은 태도를 가진 명랑하고 기분 좋은 노인이 돼서 누구든지 그냥 저절로 대접하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노인이 되는 거를 택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돈에 집착하면 소위 노욕이라고 해서 되게 추한 모습밖에 나올 게 없다. 돈은 제가 이제 지금 노인 기초연금 받으면서 생각한 건데 소박하게 살면 진짜 나라에서 주는 거에다가 자기가 차곡차곡 쌓은 국민연금 정도 있으면 소박하게 살면 됩니다. 그거를 막 꼭 돈을 거머쥐고서 그렇게 아득바득 한다고 해서 좋은 인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아파서 쩔쩔매는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하는 그 노년에 이르러서의 가장 좋은 건강 해결법은 저는 먹는 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냥 마지못해서 허기를 때우기 위해서 먹는다. 거의 그런 개념으로 계속 식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먹는 거에 별 관심도 없었고요. 근데 나이 들어서 특히 이렇게 시골에 살면서 보니까 먹는 게 그대로 건강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됐나? 아무튼 몇 달 전부터 아침에 탄수화물을 안 먹고 오직 채소하고 과일만 한 접시 먹거든요. 최대한 많이 먹어요. 한 접시 크게. 이제 요즘은 텃밭에서 그 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토마토나 이런 거 따서 먹고, 저는 가지도 막 생으로 먹거든요. 그런 야채를 풍성하게 아침에 한 접시 먹으면 그게 곧바로 굉장히 몸에서 좋은 에너지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먹는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과식하지 않고 적게 먹는다. 그리고 너무 기름지게 먹지 않는다. 요 정도만 잘 실천해도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걷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들어와서부터는 줄곧 걸었는데 계속 걸었어요. 저도 이렇게 건강이 썩 좋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아까 갈수록 건강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입니다. 갈수록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정이 허락하고 시간이 되면 되게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더 많이, 더 오래. 그리고 걷는 것은 그 자체로 일종의, 저는 수행처럼, 명상처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걷는 동안 사실 그 생각이 끝없이 이리저리 뭐랄까, 자유롭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 김용철 화백도 계시지만은 우리 동네에 사시는데 저분도 되게 많이 걷거든요. 그리고 책을 들고 다니면서 강 가다가 걷다 말고 책도 읽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걸으면서 사색하는 것이 창작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창작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보통 사람들도 걸으면서 어떤 삶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걸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걷는 것이 건강에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죽는다는 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현재는 법적으로 이것도 그 2018년부터 비로소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연명 의료 중단 요것만 할 수 있거든요. 가족들이 동의할 경우에 그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만 합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직접 죽음을 선택하거나 의사의 조력을 받아서 죽는 안락사 이거는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력 존원사법이라는 것이 국회에 그 이제 입법 발의된 상태고요. 이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존엄사에 대해서 되게 완고하게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역시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에서는 80% 10명 중에 8명이 안락사, 의사 조력 자살 여기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밝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력 존엄사법이 그 입법 통과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되게 화제가 됐던 게 그 프랑스의 최고의 미남 배우 알랑들롱이 안락사를 하기 위해서 스위스로 갔다라는 뉴스가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제 암인데 뭐 죽어도 아깝지 않은 나이가 됐어요. 87세인가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뭐 아무리 잘생긴 남자라도 잘생겼기 때문에 죽는 거 아깝다라고 할 나이는 이제 지났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스위스에서 있으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퇴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크게 화제가 됐는데 그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1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뭐 식물인간 상태, 코마, 뇌사 이런 상태가 되면 뭐 보조기로 산소를 공급하거나 이런 연명 치료를 하지 말고 나를 곧바로 죽게 해달라라는 자기 의사를 그 적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거를 올려놓으면 이 사람이 자기 의사 표시를 못하게 됐을 때 이제 그게 있으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을 그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서도 그 어머니 언니들이 이제 그 의향서를 제출을 해놨는데 저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선택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직접.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내가 이제 생을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남편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둘이서 같이 티벳으로 가서 히말라야에서 같이 죽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력으로 삶을 유지하기가 좀 힘들게 됐다고 생각하면 그런 선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같은 거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이제 그런 상태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 가장 그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스칸디어링이 100세가 넘었을 때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그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집 안팎의 일을 하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점점 식사를 줄여서 스스로 이제 죽음을 선택한 그 죽음을 되게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뭐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르신들이 예전에 전통사회의 어르신들은 자기가 이제 그냥 고만 사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곡기를 끊고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님들도 고승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기가 먹을 거를 안 먹고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 가장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서서히 죽어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죽음을 선택한 부부는 제가 아는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작가 부부가 그런 죽음을 선택했거든요. 둘이 같이 와인을 한 잔씩 마시고 수면제를 먹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손을 잡고 이제 죽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한 죽음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동안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지만 웰빙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웰다잉이다.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되는데 그 웰다잉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 중에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차츰차츰 어떤 단계를 밟아서 자기가 죽어도 아깝지 않은 단계까지 가느냐. 사실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실은 이거는 저도 어저께 되게 의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무엇을 늙어가면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면 좀 더 적극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일을 계속 하면서 살았지만은 대체로 제가 일한 내용은 뭐냐면 생계를 위한 일이었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다? 주로 그런 거였어요. 그게 뭐 내가 꼭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없고 글 쓰는 거는 저한테는 되게 뭐랄까 숨쉬기처럼 그 습관도 아니고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계속 그냥 지금도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데 글쓰기는 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아마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 글 쓰면서 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보다 더 제가 요즘에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좀 더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살면서 처음으로 요즘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나가서 시위하고 이런 것도 안 했어요. 저는 개인적인 삶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안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적극적인 참여는 이런 겁니다. 이거는 뭐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쪽에서 파업하면서 지금 임금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30%가 삭감된 임금을 원래대로 복구해 달라는 게 그들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노조가 파업을 하고 할 때 맨날 욕을 먹는 게 뭐 귀족 노조니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임금을 과도하게 올려달라고 한다 막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계속 임금이 깎여가지고 30%가 임금이 내려갔는데 이제 물가도 계속 오르고 하니까 임금을 제발 원래 수준으로 복구를 시켜달라 이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지금 한쪽에서는 막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격려 방문 같은 거를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은 저는 살면서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요. 계속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하면서 설악산에서 열심히 시위하고 있는 박그림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환경운동가인데요. 그분이 이제 설악산의 산양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격려를 해준다던가, 이러한 것을 이제 와서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행동, 실천, 이런 거. 아니, 다 늙어가지고 왜 젊었을 때도 안 하던 짓을 지금 하느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대답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걸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도보 순례, 도보 행진 같은 것을 하고 싶어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지금 생각하는 목표는 통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통일 논의가 이제 거의 이슈조차 되지 않고, 저는 그게 무슨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안 갖는 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거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북한 사람이어서 어쩌면 계속 남한에서 태어나서 남한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통일은 왜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저에게는 저 나라가, 저 땅이 남의 나라나 남의 땅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땅, 내 나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통일에 대한 논의를 환기시키는 어떤 행동이라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줄곧 되게 많이 관심을 갖는 게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플래닛 워커라고 해서 환경 문제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30년 동안 계속 걸은 사람도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책을 냈는데, 이 행성의 도보 여행자라는 뜻이죠. 플래닛 워커라는 책을 냈는데, 그냥 그 사람은 계속 걸었어요. 이제 환경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워낙 계속 걸으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을 하게 됐고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뜻을 관철하고 되게 많은 그 기금도 모금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 34년인가 그렇게 걸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도보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지만, 힘 닿는 대로 그러한 일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책을 쓰고 그런 것도 그런 것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고 싶다. 만 65세가 되니까 이제 갑자기 그런 의욕이 솟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내가 80세까지 살건 100세까지 살건 내가 정말 내 스스로 어떤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되게 늙었다는 것 때문에 기죽지 않고 활기차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늙고 잘 죽는 법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난 지금 몇 살이니까 이제 뭘 하겠어 라는 생각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 나이 될 때까지 살면서 나는 이거는 못 해봤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이거는 한번 해보겠어, 이런 생각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랑한 태도로 즐겁게 살면서 이제껏 못 해봤던 거, 이 나이 먹도록 먹고 사야노라고 못 해봤던 거, 이런 거를 이제는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잘 늙어가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